여러분들과 15장에 이어서 16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16장은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와 간호입니다. DSM-5의 특성상 그 앞에 15장에 이제 그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독립된 진단으로 분리가 됐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장애에 여러 가지 관련된 장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요번 챕터에는 다 모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PO1에 따른 CO1입니다. 교과목 학습성과 1번인데요. 이것도 정신건강 간호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 지식에 근거해서 바로 이 챕터 불안장애와 강박 및 관련 장애에 근거한 학습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간호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학습된 불안장애와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그 달성도를 얼마나 학습을 잘 했는지를 기말고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챕터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은 이 챕터를 공부하고 나면 불안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안 장애와 강박 및 관련 장애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또 장애들의 그 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한테 이 치료와 간호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 앞에 이제 장애를 붙여서 불안 장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장애라는 표현을 같이 썼죠. 그 이유는 불안은 정도에 따라서 생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라는 말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불안의 정도가 심해서 인간의 삶에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안에 대한 정의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불안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상태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임박한 그 위험이 도래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위험, 외적인 자극보다는 그 내적인 조절 능력이 상실해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내부적인 조절의 능력이 상실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호하고 막연한 감정을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안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커다란 그 위험이 닥쳐올 거라는 생각이 이제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불안한 상황이 되면 마음이 초긴장 상태가 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자율신경계 증상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요, 굉장히 속성이 모호하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서 그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 위협이 있을 때 이 불안을 발생시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감정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불안을 일으키는 경험을 잘 극복하고 나면 자아가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해로운 감정이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감정인데, 그래서 잠깐씩 느끼는 불안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불안이 지속되고 심해져서 그 상황이 됐을 때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 대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직업이나 사회적인 기능에 방해를 받게 됐을 때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안장애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감 중에는 전혀 손상이 없는 그런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이코시스와 뉴로시스를 나누는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사이코시스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조현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뉴로시스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불안장애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시스와 뉴로시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신다면 현실을 인식하는데
현실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 단지 불안이라는 증상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불안 장애는 정신질환 장애 가운데서 그 알코올 사용 장애가 굉장히 이제 빈도가 높은 질환이고요. 그 다음으로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불안 장애와 강박 및 관련 장애의 평생 유병률을 보면 2016년도 정신질환 역학조사에서 확인했을 때 9.3%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강박 및 그 관련 장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공황 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범불안 장애, 특정 공포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 간에서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9.3%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28.8%, 또 뉴질랜드에서도 유럽에서도 보면 굉장히 높은 그 빈도수를 보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질환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론가들에 의한 불안의 정의를 보시면 제일 먼저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이 프로이트는 주로 이제 뉴로시스 신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해나갔던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불안을 바로 신경증, 불안 신경증이라는 용어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리비도, 성적인 에너지가 해결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불안은 막연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모호한 느낌이고요.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하면서 무의식에서 위험을 알리는 경고 사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페플라우는 그 불안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위협에 대한 최초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구리안과 또 마이너는 자율신경계가 각성돼서 일어나는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공통된 내용은 이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모호하고 두려운 감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동반하면서 결국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인 증상을 수반하는 정서를 불안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안이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공포랑 굉장히 같이 섞여가지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불안과 앵자이어티와 이 공포, 피어를 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불안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했지만 불분명하고 내적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위협에 대해서 두렵고 모호한 정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공포는 외부적으로 그 확실한 그 위협 대상이 있습니다. 그 위협에 대한 그 개인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불안은 상호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불안을 느끼면 간호사에게도 전달될 수 있고 또 반대로 간호사가 그날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면 그것이 대상자한테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에서 잠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간호사가 그날 뭐 불안을 느낄 만한 안정되지 못한 심리적인 상황을 갖고 있으면 대상자를 만나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상호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공포는 확실한 위협적인 대상에 대한 반응이면서 상호 전달되지 않고 그 상을 보고 내가 공포를, 피어를 느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불안과 공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상호 전달된다, 전달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불안 반응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또 공포 반응은 급진적인 양상을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불안과 공포가 구별이 좀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공포, 피어도 억압되는 무의식과 연관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구별이 모호하다고 같이 쓸 수 있지만 나머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안에서 두 번째는 불안의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페플라우가 연속 손상에서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단계는 경증 불안, 그 다음에 중등도, 그 다음에 중증 공황 상태 불안입니다. 경증 불안이라고 할 정도면은 굉장히 적응적인데요. 점점 갈수록 지각 영역과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스트레스 처리 능력이나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부조응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죠. 이 네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단계마다의 불안의 특성을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이 빨간 줄 친 것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이제 흐름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불안의 단계가 경증 불안, 마일드 앵자이티입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긴장된 상태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정도의 불안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영역도 확대돼서 예전보다 주변을 더 잘 살필 수 있고 더 잘 듣고 더 잘 감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경증 불안입니다. 그래서 뭔가 학습을 할 때 동기화가 돼서 학습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불안의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징적인 것은 신체적으로 특별한 그래서 긴장의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불안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중등도 모더레이트 앵자이티입니다. 이 중등도 불안은 스트레스 이 정도는 스트레스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는 있지만 지각 영역이 많이 좁아져서요. 보고 듣고 감지하는 능력이 많이 이제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각 영역이 좁아지면서 바로 당면한 코앞의 문제만 관심을 쏟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면 중등도 불안에서 경증 불안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 극복되지 않으면 중증 불안으로 발전돼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중등도 불안부터 신체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특징적인 것은 선택적 부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부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중등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중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것에선 선택적으로 주의를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정한순이 곧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수술 전 처치를 다 해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시면 중환자실에 가셔서 심호흡, 딥브레싱 앤 커핑을 해주세요. 그래야 폐가 제 기능이 돌아오는데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제 기능으로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정한수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전신 마취를 하면 내가 깨어날 수도 있을까? 거기에 많이 몰두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을 거쳐서 이제 중환자실로 왔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딥브레싱 앤 커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병실에서 간호사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심호흡도 하시고 기침도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정한순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신이 집중할 것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 정도가 중등도 불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중증 시비어 앵자이티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감각의 범위나 수용 능력이 현저하게 더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소한 특정 내용만 신경을 집중하고 다른 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소한 부분에만 초점 맞추고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체적인 증상이 이제 급격히 증가돼서 특히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이제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예를 들면 강간, 레이프를 당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그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또렷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선택적 부주의가 더 증가하고요. 스스로가 이 상황을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불안이 이렇게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어 기전을 나도 모르게 사용을 하는데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행동은 이제 이 불안 상태에서는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또 불안이 심해지면서 근육계통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모절 못하는 불안 초조, 아지테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이 네 번째 단계가 공황 상태, 패닉 스테이트입니다. 극심한 불안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때는 옆에서 도움을 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진 상태를 바로 공황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와해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증적인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러면서 무력감에 빠져서 지시를 해도 그 지시에 전혀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적절한 중재가 주어져야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공황 상태입니다. 불안의 정도와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교육심리학계에서 나온 논문의 결과입니다. 시험을 볼 때 그 학업 성적이 최상치로 되려면 불안이 아예 없는 상태보다는 불안이 경미한 상태, 경한 상태에서 그 학업에 대한 성적, 그 효과가 최대치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점점 심해지면은 그 이제 시험에 대한 성적이, 학업 성적이 낮아지겠죠. 불안 정도가 심해지면서.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보면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하거나 뭔가 어떤 그 성과를 내려면은 약간의 경한 불안 정도가 있으면서 동기부여를 해야 뭐 성적도 오르고 결과도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불안에 대한 방어입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방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방어기전이 작동을 합니다. 이 방어기전이 작동이 되면서 어떤 감정이나 갈등이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차단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방어기전에 의해서 불안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방어기전입니다. 근데 이 방어기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의식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어책이 하나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어기전이 적절하게 활용이 된다면 그 개인은 불안을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방어기전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쓰다 보면 오히려 불안이 더 증가하고 불안이 더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방어기전은 다양하게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안이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기전을 사용을 한다든지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든지 아니면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는데,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면 불안이 완화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거 행동이 방어기전을 쓴다든지 뭔가 대처 행동을 하게 되든지 어떤 지원을 받는 것에서 그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면 오히려 불안이 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기전을 더 지나치게 더 많이 쓰면서 불안이 급증하고 정신병적인 증상의 양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불안이 경감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불안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예를 하나 보시면요. 20대 여성이 레이프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치심에 절망감에 상대방의 얼굴이 막 괴물처럼 이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불안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전을 사용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원리로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원인과 역동입니다. 제일 먼저 생물학적인 원인입니다. 자, 생물학적인 원인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유전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전적인 요인을 보시면 유전적인 요인에서 보면은 불안장애 그 위험률을 유전적인 요인이 불안장애의 위험률을 더 증가시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나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자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강박장애 대상자들은 가족 중에서 강박장애 그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고,
또 일란성 쌍생아에서 그 발병의 일치율이 이란성보다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도 마찬가지로 일란성 쌍생아에서 일치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고 가까운 친척 간의 공황장애 위험률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그 중에 신경해부학적인 원인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 감정 상태는 변연계, 또 뭐 간내, 또 망상체를 포함한 뇌 하부의 그 뇌센터와 이제 관련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연계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해마, 그 다음에 편도, 그 다음에 시상하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변연계라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편도체는 우리가 이제 이전 챕터에서 공부를 했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하고 또 위험이 감지되면 이 편도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뇌에 신호를 보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상황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이 감지됐을 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갖게 되면서 유발을 하면서 이제 편도체가 뇌에 신호를 보내고 그것이 두려움이나 불안 반응으로 나타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그 예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한다면 편도체를 만약에 쥐의 편도체를 제거하게 되면 그리고 고양이를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고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에 위협을 주는 대상이구나라는 기억을 하는데 이 편도체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로 들어오지 않게 되고 가만히 있는 고양이를 귀찮게 하고 오히려 귀를 물어뜯으면서 공격을 하는 양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쁜 냄새나 나쁜 맛 등의 어떤 불쾌한 자극을 대하게 되면 이 이제 그 펫상에서 보니까 편도체가 이제 혈류가 증가하는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중등도의 불안까지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상황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원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해마입니다. 그 단기 기억을 장기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해마라고 했는데 공황장애 대상자들 보면 뇌영상 연구에서 보면 특히 해마 부분에 병리학적인 그런 어떤 소견이 바로 이 불안장애나 그 관련 장애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화학적인 원인입니다. 이 신경화학적인 것은 신경전달 물질과 연결돼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불안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일을 하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감마아미노뷰틸릭 애시드 가바에 대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가지고 그 원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로토닌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로토닌이 감소되니까 불안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우울제, 특히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이 SSRI 계통의 약을 주니까 불안장애가 치료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원인으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뇌관 특히 뇌관 중에 이제 청반에 많이 존재하는 그러한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원숭이 실험을 한 겁니다. 이제 원숭이의 청반에다가 정기적인 자극, 이거는 정기적인 자극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스트레스를 가하니까 공포와 불안 반응이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청반에 있는 활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을 썼더니 그죠? 노르에피네프린의 체계에 조절 이상이 나오면서 불안이 발생하더라 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청반의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이 이제 항불안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가바입니다. 감마아미노뷰틸릭 애시드. 이 가바는 흥분되어 있는 신경세포를 좀 이렇게 흥분성을 억제시키고 감소시켜서 세포 활동을 뉴런을 느리게 해주면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진정 효과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체에서 가바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벤조다이아제핀계 항불안제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바에
이 억제성 일을 하는 가바의 비효율적인 전달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이 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갖고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사회적인 요인입니다. 정신사회적인 요인 중에서 정신역동이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역동이론에서는 무의식 안에 있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성인기에 이제 나중에 후에 성인이 됐을 때 불안 증상 발달의 기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특히 프로이드 이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프로이트는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억압되어 있는 생각이나 정서가 무의식에 이제 잘 억압돼서 방어 기제를 써서 잘 억압되어 있는데 그 무의식에 있던 생각이나 어떤 정서가 의식으로 점점점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은 불안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불안을 감소시키고 조절시키기 위해서 방어 기전을 사용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나왔지만 이 방어 기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이나 충동을 다시 충분히 잘 억압해서 그 개인의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어 기전을 한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이 증가하고 또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정서적인 성장도 문제가 되고 또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 이론에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이론에서는 불안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와 같은 가까운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대, 또 아니면 불안정, 좌절, 갈등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설리반 같은 경우에는 불안을 영아가 양육자로부터, 주 양육자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해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서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불안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초기의 발달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머니가 갖고 있던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갖고 있던 불안을 영아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개인이 갖게 되는 첫 불안 상황이다.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초기에 반드시 아마 불안을 느끼게 될 텐데 인생 초기에 느꼈던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불유쾌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또 반응하게 되는 불안의 기본형이 돼서 계속적으로 불안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론입니다. 이 행동이론에서는 행동이론은 학습이론이나 사회적 그 학습 모델에서 이제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어떤 행동이 이제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학습이론과 행동이론을 연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학습이론에서 보면은 불안이라는 것은 특정한 환경 자극에 대한 학습된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특정한 환경 자극, 지속적으로 엄마한테도 학대를 받던 그 아이가 그 학대를 받을 때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학습한 그 소년이 이 학습된 불안을 모든 여성에 대한 반응으로 일반화시킨 겁니다. 그 여성만 만나면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조건화된 반응도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여자친구와의 어떤 사랑이나 안전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학습 모델에서는 불안이 부모나 동료를 모델링함으로써 따라함으로써 학습된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는 어머니가 폭풍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제 옷장 속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머니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달돼서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엄마가 불안했을 때, 그렇죠? 두려웠을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하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게 사회적 학습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인은 인지이론입니다. 인지이론에서는 불안장애라는 것이 개인의 비합리적인 사고나 인지가 왜곡돼서 야기된다라고 볼 수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 특성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 그 특성은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이제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 반응, 인지 반응, 정서 반응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특정한 생리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면서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계가 반응을 보이는 게 더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죠. 이거는 자신이 위협에 당했을 때 이걸 싸울 것인가, 파이팅 할 것인가, 또 도망갈 것인가, 플라이팅 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쟁과 도피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이제 대피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성이 감지가 되면은 초기에는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이 방출되면서 파이팅 앤 플라이팅의 어떤 그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일부 경우에서는 부교감 신경계 활동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부교감 신경의 그 활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계속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요약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공부한 거와는 굉장히 함축되어 있어서 이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하시는데 좀 편리하도록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계는 CNS,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 PNS로 있고요. 그 PNS에는 크라니얼 너브, 스파이널 너브,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자율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성 뉴런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 카테콜라민을 분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알파와 베타 일을 하게 되는데 주로 알파 일을 할 때는 이제 카테콜라민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알파 1에서는 이제 바소 컨트랙션 혈관을 수축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베타는 베타 1과 2로 나눠서 일을 하게 되는데 베타 1은 카디오 스티뮬런트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수축, 흥분, 전도 또 자동성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베타 2에서는 평혈근이 이완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콜리너직 그 뉴런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세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교감신경에 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위장계, 타액이나 위액 분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기억에도 관여하고 또 기분장애나 수면장애에도 이것이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그 불안이 나왔을 때 생리적인 반응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는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어디에?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피부계, 비뇨기계, 신경 근육계에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보시면 빈맥이나 심경진 그 다음에 심박동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1이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고요. 베타1 아드레너직 그 뉴런이 활동성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고 혈압이 그러면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이 증가하면서 과호까지 갈 수 있고 숨이 가빠지죠. 그러면서 숨이 가빠지면서 흉부의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과호흡과 함께 얕은 호흡을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숨이 막히면서 질식할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식욕부진에 음식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복부에 불편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부교감신경도 활성화되고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실신도 하고 혈압도 떨어질 수 있고 맥박수도 오히려 감소할 수 있고 또 기관지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심구토나 속쓰림, 핫버닝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이렉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계에서는 보면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고요. 그 다음에 국소적일 수도 있고 전신적으로 땀이 날 수도 있고 온몸이 가렵게 되고 그 다음에 추웠다 더웠다 하는 확확 이제 열기가 올랐다가 또 추워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뇨기계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계속해서 배변 느낌을 이제 갖게 되고요. 또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런 양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 근육계에서는 이제 놀라는 거죠. 반사작용이 증가하면서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깜짝 놀라는 자빠질 정도로 이제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눈꺼풀이 떨리고 트위칭 사인이 일어나고 잠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근육이 트레모 사인이 일어나고 근육이 긴장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긴장된 얼굴을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퓨필이 굉장히 딜라테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번에 국가고시에 나왔던 겁니다. 광장공포증 이따가 이제 관련 질환에서 공부할 건데요. 그걸로 입원한 환자가 활동요법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과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할 때 이때 적절한 중조는 뭐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과호흡이 되면서 산소가 너무 과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좀 마실 수 있게 코와 입을 덮을 수 있는 봉투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좀 들어가면서 호흡이 안정되게 하는 양상을 갖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불안했을 때 행동에, 인지에, 정서에 또 반응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보시면 일단은 행동상에서 보면은 안절부절 못하고 굉장히 이제 신체적으로 긴장하면서 트레모 사인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분리시켰지만 겹쳐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민해지고 놀라고 말이 빨라지고 근육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도망갈든지 뭐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의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각 영역이 굉장히 축소돼서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객관성을 잃게 되고 플래시백 현상이 일어나고 또 상해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보니까 불안정하고 인내심도 떨어지고 긴장감을 갖고 공포감을 갖고 절망감에 무력감에 두려움 또 굉장히 불편해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는 그러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신경 과민의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빨간 줄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정말 이렇게 나올까 하는데 꼭 암기하듯이 이 불안이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어떤 곳에 이상이 생깁니까? 그래서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행동 반응, 인지 반응, 정서적인 반응을 보인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오지선다에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은 충분히 읽어주시면서 본인이 불안할 때 어떤 그 반응이 나왔었지를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안에 대한 대처 기전입니다. 이 불안에 대한 대처 기전은 가업 중심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자아 중심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과업 중심 반응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또 본인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반응이다. 과업 중심 반응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 중심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의식 수준에서 행해지죠.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회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절충 행동을 하면서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 읽기보다 요거를 아마 이제 사례를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클 겁니다. 과업 중심 발의 그 사례를 보면은요, 정한순 지도학생이 정한순한테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한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적이 나빠서 이게 네가 추천서를 써서 거기다 지원을 해도 성과를 낼 수 없을 거야.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질 테니까 이거는 원서를 넣지 않는 게 지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나름대로 설명을 좀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학생은 결국은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추천서를 받지 못한다는
써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불안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를 충족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건설적인 형태가 있고 파괴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형태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교수님 말처럼 지원해도 떨어질 수 있지만 실패 경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경험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추천서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파괴적인 행동은 써달라고 막 때려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써주지 않으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학교에다가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회적인 위축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데, 심리적인, 신체적인 위축의 이제 양상이 좀 다르죠. 신체적인 위축 형태는 정한순을 위협적인 환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순이 오기만 하면 이제 피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에 위축이 됐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의욕이 저하되고 이제 좌절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절충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추천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추천서를 받는 것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 없는 병원에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정한순한테 추천서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추천서 요구를 하는 횟수를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들겠지만 2번 내지 3번 정도, 아니면 1번 내지 2번 정도만 추천서를 요청할 테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절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과업 중심 반응이고 의식 수준에서 행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아 중심 반응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때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방어기전을 사용합니다. 이 방어기전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경하거나 중등도, 경증이거나 중등대 불안을 보통은 이제 성공적으로 다루게 되죠. 이 불안을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방어기전을 너무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업무 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자아중심 반응은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불안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지금 앞에서도 나와서 장애라는 표현을 썼을 때 불안이 장애가 되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불안이 대처기전을 사용했더니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더라, 아니면 대처기전을 써도 별 효과가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게 장애인지 아닐지를 구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랬을 때 불안에는 4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럴 때 경증이나 중등도의 불안은 대처기전을 사용했더니 적절하게 대처기전을 사용했을 때 불안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증, 시비어하는 그 불안 상태나 패닉 상태에서는 대처기전을 사용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장애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중재를 하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관련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장애는 공황장애에서부터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그 다음에 감각 및 관련장애,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애가 많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공황장애입니다. 패닉 디소더입니다. 자, 패닉 상태에 디소더가 붙였으니까 좀 더 복합적인 내용이 나오는 그런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의면을 보시면 최소한 2회 이상의 반복적이고 예기치 못한 패닉 어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패닉 어택, 공황 발작이라는 것은 지금 요 아래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공황장애의 주증상인 패닉 어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제는 위험이 없는 상태인데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데, 수분인의 그게 그 감정 상태가 최고조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점점점 완화되면 그런 어택을 공황 패닉 어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와 포함해서 아래 나와 있는 13개 중에
그죠?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패닉 어택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2회 이상의 반복적이고 예기치 못한 패닉 어택이 있고, 또 뿐만이 아니고 최소한 1개월 이상을 봤더니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한테 공황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또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발작과 관련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공황 장애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황 발작은 어떤 상황의 내용인지를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공황 발작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가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적 공황 발작,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발생 가능한 공황 발작,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증상 발현이나 내외적인 증상, 내외적인 상황이 증상 발현과 관련돼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 유형은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데 전혀 내외적인 요인이 없이, 그 원인이 없이 저절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적 공황 발작입니다. 특정 상황에 노출되거나 그 상황을 생각만 해도, 예상만 해도 즉각적으로 패닉 어택이 일어날 경우에는 상황적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헛갈리지만 상황적으로 발생 가능한 공황 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나온 상황적 공황 발작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노출된다고 해서 반드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공황 발작이 일어나도 특정 상황에 노출된 즉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한참 만에 나타날 수도 있을 때, 이럴 때를 상황적으로 발생 가능한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를 보면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반복하게 나타나면서 재발을 하게 되면은 상황적 또는 상황적으로 발생 가능한 공황 발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공황장애로 진단을 붙이는데, 또 반면에 상황적 공황 발작이나 상황적으로 발생 가능한 공황 발작은 반드시 공황장애 진단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불안장애나 정신장애로 진단받을 수도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상황에 의한 공황 발작은 그 바로 사회적인 상황에 노출됐을 때, 뭔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사회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만 그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황장애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사회 공포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상황적으로 발생 가능한 공황 발작은 특정 상황에 노출돼도 바로 패닉 어택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참 만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에는 패닉 어택 없이도 불안 장애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불안 장애나 정신 장애에서 어떤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는 공황 장애로 진단을 붙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불안 장애로 진단을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병률과 경과를 보면 평생 유병률은 한 0.5%입니다. 1년 유병률을 보니까 여자가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발병 연령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많이 발병되는 연령을 보니까 후기 청소년기와 30대 중반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후기 청소년기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과를 보시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평생 그 질환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와 함께 주요우울장애나 범불안장애, 물질 남용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약물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서 많이 얘기가 거론됐던 항우울제, 그 중에서도 SSRI 계통의 약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모든 SSRI 계통의 약을 다 사용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팍실 같은 약, 파로세틴 같은 약이
진정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진정작용이 증상을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초이스해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SSRI 계통의 약물과 함께 항불안제, 벤조다이아제핀계 이 항불안제인 알프라졸람 같은 약을 같이 병합해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거는 순서적으로 보면은 그 항불안제가 먼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SSRI 계통의 이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일어나면 한 2주 이후, 그래서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쓰면서 항불안제로부터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우울제로서 순차적인 효과를 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약물의 효과가 확인되려면 적어도 8개월에서 12개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는 만성적이기 때문에 약물 투여가 만약에 중간에 되다가 너무 오랫동안 먹었어 라고 해서 중지하게 되면 재발할 수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대상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또 필요한 기간만큼 먹어야 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이 공황장애에 특히 인지행동치료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물치료랑 함께 한다면은 단독으로 인지행동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 대상자가 갖고 있는 공황발작에 대한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벼운 신체 증상으로 일어나는 공황발작이나 이게 죽음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인지치료를 통해서 그렇게 이 상황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완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이나 이완 상태의 연상을 통해서 공황 발작 상태를 잘 연결시켜줘 가지고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호흡 훈련을 통해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시기에 과호흡을 좀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그 외적인 자극이나 두려움과 관련해서 내적인 감각에 대해서 점차 조금씩 노출시켜서 그것을 둔화시키는 외부적인 자극이나 두려움을 점점 노출됨에 따라서 이제 둔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불안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신치료와 가족치료를 행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광장공포증입니다. 이 아고라포비아는 그리스어에서의 아고라와 그 다음에 포비아가 합쳐진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능력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5개의 상황 중에서, 그죠?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극심하게 불안을 느끼고 공포심을 갖는 겁니다.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보시면 이 밑에 있는 5가지의 당황스러운 상황 중에서 2가지 이상의 경우를 에서 극심한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데 그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럴 경우에 광장공포증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국가고시에도 나왔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서 뭐 열린 공간, 뭐 주차장이나 시장이나 뭐 다리를 건널 때, 그죠? 밀폐된 공간, 뭐 상점이나 공연장에서 영화관에서 줄을 서 있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서 있을 때, 뭐 이건 서서 막 공연을 보고 막 거기에 몰입되는 그런 어떤 뭐 콘서트나 이런 데 갔을 때죠. 그 다음에 집 밖에 혼자 있을 때, 그 중에서 2개 이상을 극심한 공포와 불안, 그 2개 이상의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면서 그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광장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한 사람들은 집 밖에 혼자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조금 더 드리다 보면은 광장공포증과 감별해야 되는 진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장공포증과 특정공포증을 좀 구별하고 사회공포증을 구별하는데요. 이 특정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한두 종류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특정공포증과 또 사회적인 상황에 국한돼서 회피 현상을 보이는 사회공포증과 광장공포증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려운 상황에 노출됐을 때 뭐 노출은 될 수 있습니다. 이 광장 공포증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 노출돼도 굉장히 이제 참기 어려워지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또 일부 대상자들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좀 더 그 상황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을 피하게 되고, 그래서 직장에 나가는 거, 장 보는 거, 병원에 가는 아주 정말 필요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들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장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여러 차례 공황 발작 후에 광장 공포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광장 공포증으로 진단을 받으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 현상이 다른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야, 오로지 이제 공황 발작과 함께 또 광장 공포증이 정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일 때만 진단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병률과 경과를 보면 광장 공포증은 대부분 공황장애에서 비롯됐고요. 95% 이상이 현재나 과거에 공황장애를 앓았던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발병 연령은 공황장애랑 마찬가지로 어느 연령에서나 발병하고요. 후발 연령은 10대 후반입니다. 평생 유병률은 한 0.7% 정도 되고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또 경과를 보면은 공황장애가 적절하게 치료되면은 광장 공포증도 호전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공황장애가 없는 광장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성으로 가게 되고요. 치료받지 않으면 심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된 질환은 물질 의존이나 주요 우울 장애 등의 질환과 이제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동반됐을 때는 이러한 동반된 장애들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그래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대부분 공황장애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적인 접근도 공황장애와 좀 유사하게 치료할 수 있고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자조집단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 자조집단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그 모임을 갖고 스스로가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자조집단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가 치유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